안녕하세요. 내 손안의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대표작 소설 변신입니다. 1915년 출판된 이 소설은 파격적인 도입부의 첫 문장부터 매우 강렬합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자신이 흉측한 벌레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벌레로 변했다는 초자연적 사건으로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 소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변신.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난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이 흉측스러운 벌레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했다. 딱딱한 각질로 된 등을 대고 누워있는 그는 고개를 조금만 쳐들어도 갈색의 불룩한 마디마디로 나누어진 배를 볼 수 있었다. 그 배 위에는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떨어질 것처럼 이불의 한 모퉁이가 가까스로 걸려 있었다. 다른 부분에 비해 비참하게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이 그의 눈앞에서 속절없이 간들거렸다.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 그는 생각했다. 정녕 꿈은 아니었다. 좀 비좁긴 했지만 틀림없이 사람이 살만하게 되어 있는 그 방은 사면이 낯익은 4개의 벽으로 아늑하게 둘러싸여 있었다. 따로따로 묶은 옷감의 견본이 흩어져 있는 탁자 이쪽에는 잠자는 영업사원이다. 그거 최근에 화보에서 오련의 훌륭한 금박 액자에 넣어둔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 그림 속에는 털모자에 털 목도리를 두른 부인이 똑바로 앉아 팔목까지 푹 파묻히는 무거운 털 토시를 보는 사람 쪽으로 축혀들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레고리의 시선은 창문으로 향했다. 창문에 댄 양철판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음산한 날씨가 그를 몹시 울적하게 만들었다. 잠이나 좀 더 자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있는 것이 상책이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잊을 수가 없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는 늘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습성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도저히 그렇게 누울 수가 없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려고 애써봤지만 그저 똑바로 젖혀질 뿐이었다. 그 짓을 100번은 했으리라. 허우적거리는 다리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그는 허리에서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약간의 통증을 느끼고서야 그 짓을 중단했다. 아, 나는 왜 하필 이렇게 힘든 직업을 택했을까? 날이면 날마다 여행이라니. 본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일도 훨씬 고되고 여행의 피로, 기차 연결에 대한 걱정, 불규칙하고 메마른 식사, 항상 바뀌는 데다 결코 지속되지 않는, 진실되지 않은 대인관계, 이런 것들만 따라다니다니.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귀신은 없나? 제기랄. 베이가 좀 가려웠다. 그는 머리를 좀 더 쉽사리 쳐들 수 있도록 침대 끝에 기둥 가까이로 등을 서서히 밀어갔다. 조그마한 흰 점들이 오글오글한 가려운 곳이 눈에 보였다. 그는 그 점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다리 하나를 뻗어 그것을 건드려 보려 했다. 그러나 그 다리는 당장에 움츠러들었다. 그곳에 닿자 소름이 쭉 끼쳤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이전의 자리로 몸을 미끄러뜨렸다.
너무 일찍 일어나면 멍해지는 법이야. 사람에겐 잠이 필요해. 다른 영업사원들은 하렘의 여인들처럼 지내고 있는데 말이야. 가령 주문받은 것을 메모하려고 오전에 여관에 돌아가면 그제야 그들은 아침을 먹고 있으니 내가 우리 사장 앞에서 그런 짓을 해보라지. 당장에 모가지가 달아날걸? 하지만 쫓겨나는 게 나에겐 좋을지도 몰라. 부모님만 아니면 벌써 집어치웠을 거야. 사장 앞으로 걸어가서 내 본심을 거리낌 없이 토로했을 거야. 그랬다면 사장은 책상에서 틀림없이 굴러 떨어졌으리라. 책상에 걸터앉아 높은 곳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다가 귀가 잘 안 들리니 말하는 사람 쪽으로 몸을 기울이곤 하니까.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어. 언젠간 그에게 진 우리 부모님의 빚을 청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돈을 모으면 한 5, 6년 걸리겠지만 그때는 깨끗하게 절교다. 그건 그렇고 우선 일어나야겠다. 기차가 5시에 출발하니까. 그는 책상 위에서 째깍거리는 자명종 시계를 바라보았다. 오, 하나님 맙소사. 6시 반이었다. 아니, 시계바늘은 반을 넘어 벌써 45분에 육박하고 있었다. 시계가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침대에서 보아던 시계는 4시에 울리도록 맞춰져 있었다. 틀림없이 울렸을 텐데. 그렇다면 가구를 진동시키는 그 요란한 소리에도 내가 포근히 잠잘 수 있었단 말인가? 사실 그는 편안히 자지도 못한 터였다. 시계가 울린 후 좀 더 깊이 잠들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어떻게 한다? 다음 기차는 7시에 있다. 그것을 타려면 미친 듯이 서둘러야 한다. 아직 견본도 꾸려놓지 않은 데다 그 자신도 몸이 개운하지 못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설사 그 기차를 탄다 하더라도 사장의 벼락은 피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사원 놈이 5시 기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지각한 사실을 이미 보고했을 테니까. 사원 놈은 줏대도 없고 분별수도 없는 사장의 앞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프다고 말해볼까? 하지만 그것도 괴로운 일이고 효과가 의심스럽다. 5년이란 근무 기간 동안 그레고르는 단 한 번도 알아누워 본 적이 없었으니까. 아마 사장은 조합 주치의를 데리고 올 것이다. 게으른 자식을 두었다고 부모님까지 욕을 먹을지 모른다. 아무리 향변해도 이 조합 주치의에겐 통하지 않는다. 이놈의 의사 눈에는 도대체가 건강하면서도 일하기 싫어 꾀병을 부리는 인간밖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금 나의 경우에는 의사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좀 노곤한 느낌은 있었지만 오래 푹 자고 나면 늘 머리가 상쾌하고 식욕이 당기는 그레고르였다. 이런 모든 생각을 순식간에 떠올리며 그가 침대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채하기도 전에 마침 그때 시계가 6시 45분을 쳤다. 침대 머리맡으로 난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 6시 45분이다. 너 안 떠날 거니? 어머니의 음성이었다. 아, 부드러운 그 목소리. 그레고르는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틀림없는 자신의 목소리이긴 했지만 어쩐지 밑에서 울려나오는 억제할 수 없이 괴로운 신음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처음에 나온 말은 명확했지만 다음 말은 반향과 뒤범벅이 되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레고르는 상세히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는 네네 곧 일어납니다. 나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나무로 된 판자문 때문에 밖에서는 그레고르의 변한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그의 대답을 듣고
곧 어슬렁어슬렁 가버렸다. 그러나 이 짤막한 대화로 인해 벌써 출발했으려니 했던 그레고르가 아직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다른 가족들까지 알게 되었다. 벌써 아버지는 옆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가볍지만 주먹으로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대체 어찌된 일이냐? 잠시 후 아버지는 나직한 음성으로 다시금 대답을 재촉했다. 다른 편 문에서는 누이 동생이 나지막하게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몸이 안 좋아요? 뭐가 필요하면 말해요. 다 됐어요. 그는 양쪽 문을 향해서 대답했다. 한마디 한마디를 극히 조심해서 발음하며 사이사이에 오랜 간격을 두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상하게 변질된 음성을 감추어보려 했다. 아버지는 아침을 먹으러 되돌아갔으나 누이는 소곤거리고 있었다. 오빠, 문을 열어요. 제발. 네? 그러나 그레고르는 열어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에서 얻은 습성, 이를테면 집에 돌아와서도 밤이면 문이란 문은 다 잠가버리는 용이 주도한 습성을 스스로 칭찬했다. 남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조용히 일어나 옷부터 입고 무엇보다도 아침을 먹고 그러고 나서 앞일을 생각하고 싶었다. 그도 그럴 것이 침대 속에서 생각해 본들 이렇다 할 아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음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불편한 잠자리 때문인지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막상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보니 그 고통이 착각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망상도 점점 사라져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 변한 목소리도 출장 영업사원의 고질적 질환인 독감의 전조일 뿐 다른 아무것도 아님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다. 이불을 아래로 밀어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숨을 들이쉬어 배를 조금 부풀리기만 하면 저절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러나 그 다음 일은 여의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의 몸이 유별나게 넓적한 탓이었다. 일어나려면 팔과 손을 써야 했다. 그러나 손과 팔은 이미 없었고 계속 멋대로 놀아나는 수많은 다리들만 있었다. 다리 하나를 구부려 보았으나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펴지는 판이었다. 마침내 그 다리를 뜻대로 움직이는데 성공할라 치면 그러는 사이에 다른 다리들은 해방이라도 된 듯 계속 요란하게 버둥댔다. 침대에서 꾸물거려야 아무 소용없겠는데? 그레고르는 중얼거렸다. 우선 그는 하반신부터 내디디며 침대에서 몸 전체를 끌어내릴 심사였다. 그러나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반신을 움직이기란 아주 어려웠다. 게다가 움직임은 여간 느린 게 아니었다. 그리하여 슬그머니 화가 난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몸을 앞쪽으로 함부로 밀어갔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아 침대 기둥에 호되게 부딪혔다. 화끈하도록 심한 아픔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그의 몸의 하체가 가장 예민한 곳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반신부터 침대에서 끌어낼 작정이었다. 조심조심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로 돌렸다. 이 일은 그래도 쉽게 이루어졌다. 몸체는 묵직하고 컸지만 머리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몸체도 같이 돌았다. 그러나 머리가 마침내 침대 밖으로 나와 허공에 뜨게 되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안하게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일 이러다가 떨어진다면 머리가 깨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지 싶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이 상황에 의식을 잃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침대에 있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똑같은 수고를 한 다음 한숨을 내쉬면서 먼저와 같은 자리에 누워 자기의 다리들이 다시금 약이 오른 듯이 서로 뒤엉켜 허우적대는 꼴을 보았을 때 이렇게 제멋대로 놀아나는 속에서는 결국 휴식과 질서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냥 어물어물 침대에 누워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설사 희망이 없다 치더라도 희생을 각오하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라고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자포자기한 결심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 그런 순간에도 그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창문에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좁다란 거리의 건너편까지 뒤덮고 있는 안개 속을 아무리 뚫어지게 보아도 자신감이 생기거나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벌써 7시로구나. 7시인데도 여전히 안개가 저렇게 짙다니. 원. 시계가 7시를 치는 소리를 듣고 그레고르는 중얼거렸다. 그는 이 완전한 정적에 의해 모든 것이 본래의 뚜렷한 자기 상태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기라도 하듯이 잠시 숨을 조용히 내쉬며 고요히 누워 있었다. 7시 15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침대에서 벗어나야지. 그 시간이 되면 내 소식을 물으러 누군가가 상점에서 올 테지. 상점은 7시 전에 문을 여니까. 이렇게 중얼거리고 나서 그는 이제 몸통 전체를 동시에 침대 밑으로 떨어뜨릴 심사였다. 이런 식으로 침대에서 떨어질 때 머리를 재빨리 위로 치켜들면 머리는 상하지 않을 것 같았다. 등은 딱딱한 듯 싶었다. 보나마나 양탄자 위로 떨어질 테니까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문제는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다. 그 소리가 온 집안 식구들을 깜짝 놀라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에게 불안을 안겨주는 것은 사실이다. 어쨌든 이 일은 해내야 한다. 그레고르가 이미 몸을 반이나 침대에서 일으켰을 때 이 새로운 동작은 힘든 일이라기보다 차라리 유의 같아서 좌우로 몸을 흔들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누가 와서 그를 도와준다면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힘센 사람 둘, 아버지와 하녀가 생각났다. 그들이 와서 나의 둥근 등 밑에 팔을 집어넣고 몸을 굽혀 나를 침대 밑으로 내려준 뒤 내가 몸을 뒤집었을 때 조심스럽게 버티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조그마한 발들도 신경을 회복하여 재구실을 하겠지. 문이 잠겨 있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정말 소리를 쳐야 되나? 이런 어마어마한 공경 속에서도 이 생각을 하자 그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몸을 너무 세게 흔들어 균형을 잡지 못할 만큼 몸이 밖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5분만 있으면 7시 15분이 될 테였다. 그때 현관문에서 별이 울렸다. 상점에서 누가 왔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빳빳해졌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의 발들은 더욱 요란하게 꿈틀댔다. 집안은 다시 조용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군 하고 중얼거리면서 그는 어떤 부질없는 희망을 가져보았다. 그러나 잠시 후 언제나 그랬듯이 하녀가 침착한 걸음걸이로 나가서 문을 열었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인사 첫마디만 듣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다름 아닌 지배인 자신이었다. 어째서 그는 조그만 태만 해도 곧 의심을 사는 그런 회사에서 근무하는 팔자를 타고 났을까? 도대체 모든 직원들이 깡그리 불량배란 말인가? 그래,
그 직원들 중에는 아침 두서너 시간을 회사를 위해 전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얼까지 빠져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충실하고 희생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사환을 보내 문의해도 충분한 일이 아닌가. 어쨌든 물어봐야 할 일이 있다 치더라도 꼭 지배인이 직접 와야만 하는가. 그럼으로써 이 수상한 사건의 조사는 지배인의 분별에만 맡겨줄 수 있음을 죄 없는 가족에게까지 알려야만 하는 것일까. 확고한 결단이 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로 인해 흥분하여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큰 소리가 났다. 그렇다고 해서 요란한 소리는 아니었다. 양탄자가 깔려 있어 떨어지는 소리는 약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등은 탄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다지 사람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다만 고개를 조심해서 쳐들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는 화가 치밀어 그 아픈 머리를 돌려 양탄자 위에 비볐다. 저 안에서 뭔가 떨어진 모양이군요. 왼편에 있는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날엔가 지배인에게도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의 이런 의문에 거친 대답이라도 하듯이 지배인은 옆방에서 두서너 걸음쯤 발을 뚜벅뚜벅 옮겨놓으며 에나멜 구두를 삐걱거렸다. 그레고르 지배인이 왔어요. 오른편 옆방에서 누이 동생이 속삭였다. 알고 있어. 그레고르는 중얼거렸다. 그 중얼거림은 누이 동생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는 아니었다. 그레고르, 지배인께서 오셔서 왜 아침 기차로 출발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신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너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하신다. 그러니 자, 문을 열어라. 지배인께서는 너그러우시니까 방안이 좀 어수선한 것쯤은 용서하실 거다. 아버지가 왼쪽 방에서 말했다. 여보게 잠자군. 이때 지배인이 다정하게 불렀다. 그 애는 몸이 아파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몸이 안 아프면 그 애가 기차를 놓치렵니까? 그 애는 일밖에 몰라요. 그 애는 저녁에 외출도 한번 하지 않아서 제가 화를 낼 지경이에요. 오늘까지 일주일간이나 시내에 와 있으면서도 매일 저녁 집에만 처박혀 있는걸요. 와서는 우리 곁에 있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조용히 신문이나 읽고 기차 시간표를 연구해요. 취미라곤 톱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한 예로요. 2, 3일 저녁 계속해서 조그만 사진틀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것은 저 방 안에 걸려 있지요. 그 애가 문을 열면 곧 보시겠지만요. 여하간 지배인님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식구들끼리만 있으면 그 애대로 문을 열라고 할 재간이 없어요. 고집이 세거든요. 아침에 물어보았더니 괜찮다고는 했지만 틀림없이 몸이 성취하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어머니의 말이었다. 곧 갑니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말하면서도 이야기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달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배인이 말했다.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행이건 불행이건 간에 몸이 좀 불편한 것쯤은 장사에 대한 열정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배인께서 내 방으로 들어가셔도 이제 괜찮겠니? 참을성 없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다시금 문을 두드렸다. 안 됩니다.
그레고르의 이 대답에 왼쪽 방에는 숨 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고 오른쪽 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도대체 누이 동생은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일까? 그 애는 이제 겨우 일어나서 아직 옷도 주워 입지 않은 모양이지. 그런데 울기는 왜 우는 거지? 내가 일어나지 않고 게다가 지배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우는 것일까? 실직할까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사장이 옛날에 준 빚을 가지고 부모님을 다시 못 살게 굴까봐? 그런 걱정은 아직 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한 부모님을 저버릴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잠시 그는 양탄지에 누워 있었다. 지금 나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방의 지배인을 들여보내라고 나에게 요구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기회에 쉽게 변명할 수 있는 사소한 신뢰 때문에 내가 당장 회사에서 해고되지는 않을 것이다. 울며불며 지배인을 귀찮게 구느니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그러나 부모님은 불안한 나머지 남을 괴롭히고 변명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잠자군! 도대체 어찌 된 셈인가? 자네는 방 안에 틀어박혀서. 네, 아닙니다만 연발하면서 자네 부모님에게 괴롭고 쓸데없는 걱정만 끼치고. 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자네는 이제껏 들어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업무상의 의무를 기피하고 있네. 여기서 자네의 부모와 자네의 사장 이름으로 말해두는데 곧 명확한 설명을 해주길 엄숙하게 부탁하네.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나는 자네를 침착하고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네는 이상 야릇한 변덕을 부리기로 작정한 것 같군. 사실은 오늘 아침 일찍이 사장님께서 자네의 결근에 대해 그럴싸한 해석을 하셨다네. 최근에 자네가 위임받은 미수금에 관한 얘기였지. 하지만 나는 물론 내 명예를 걸다시피 하면서 그런 해석은 타당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자네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보니 자네를 두둔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싹 가시는군. 그리고 말해둘 것은 자네의 지위는 결코 확보부동하지 않다는 것일세. 나는 원래 모든 이야기를 단둘이 있는 데서 하려 했는데 자네가 공연히 나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바람에 자네 부모님에게까지 들려드리게 된 것일세. 자네의 판매 실적 역시 요사이는 전과 달리 불만족스러웠네. 물론 경기가 안 좋은 철이라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네. 그러나 장사할 수 없는 철이란 없는 법이야. 있어서도 안 되고. 잠자군, 알겠나? 지배인의 말에 그레고르는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여 모든 것을 잊고 소리쳤다. 아니 지배인님, 지금 당장에 문을 열겠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럽니다.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군요. 아직 저는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막 침대에서 나왔습니다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직 기분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곧 나아지겠죠. 이렇게 벼랑간 병이 나다니 어제 저녁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어제 저녁에 벌써 좀 이상감이 들기 했습니다.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회사에 미리 알렸어야 했는데 이만한 병은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있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배인님, 저희 부모님을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저에 대한 비난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전 그런 비난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배인님께서는 제가 최근에 발송한 주문서를 미처 보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하간 8시 기차로 떠나겠습니다.
두서너 시간 쉬었더니 좀 기운이 나는군요. 제발 먼저 가세요. 곧 회사로 가겠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속사포처럼 쏟아놓은 그레고르는 자신이 무슨 말을 늑가렸는지 거의 알 수 없었다. 침대에서 연습한 그 경험을 살려 옷장으로 쉽게 다가가 그 옷장에 의지하여 몸을 바로 세워보려고 했다. 그는 정말 방문을 열고 자기의 모습을 지배인에게 보여주면서 그와 이야기할 참이었다. 그렇게 방을 들어오고 싶어하는 저들이 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뭐라고 말할까 궁금하기도 했다. 만일 그들이 즐겁을 한다면 나는 더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니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태연히 받아들인다면 나 역시 흥분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지라 8시 기차를 타러 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엔 몇 번이나 반들반들한 옷장으로부터 미끄러졌으나 마침내 마지막으로 몸을 흔들어 일으켜 그곳에 똑바로 섰다. 하체가 몹시 쑤시고 타는 듯이 아팠으나 전혀 개의치 않았다. 곧 그는 가까이에 있던 의자의 등을 짚고 그 가장자리에 조그마한 발들을 찰싹 부착시켰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제력도 회복되어 그는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그때 지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도 알아들 수 없는 소리군. 그래, 알아들으셨소? 이 친구가 우리를 놀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배인이 부모님에게 말했다. 놀릴 리가 있습니까? 원 틀림없이 몸이 심하게 아픈 모양이에요. 우리는 그 애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레테, 그레테. 어느덧 어머니는 이렇게 울면서 소리쳤다. 네? 맞은편에서 누이 동생이 소리쳤다. 그들은 그레고르의 방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빨리 의사한테 갔다 오너라. 오빠가 병이 났어. 빨리 의사를 불러와. 너 방금 그레고르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니? 그것은 무슨 동물의 소리였소? 지배인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안나, 안나! 얼른 열쇠쟁이를 데려오렴. 아버지가 문간방을 통해 부엌에다 대고 소리치며 손뼉을 쳤다. 벌써 두 소녀는 치맛자락을 펄럭거리며 아랫방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도대체 누이 동생은 무슨 수로 그렇게 빨리 옷을 입었을까? 현관문이 열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미로 생각할 때 문을 열어둔 채 나가버린 모양이다. 무슨 큰 불상사가 일어난 집 같았다. 그러나 그레고르의 마음은 점점 침착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자신에게는 명료하게, 아니 전보다 더 명료하게 들렸는데 아마 벌써 자신의 소리가 귀에 익어서 그런 것일까.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나를 구해주려 하고 있다. 이 최초의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한 기대와 신뢰로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다시 사람이 사는 세계에 속하게 된다. 의사와 열쇠쟁이 양자를 잘 구별해서 생각할 수 없으면서도 이들 두 사람에게 그는 어떤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운명을 결정 지어줄 대화가 시작될 때에 명확한 음성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는 헛기침을 해보았다. 기침 소리를 점잖게 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기침의 효과를 판단할 자신도 이미 없었다. 그러는 동안 옆방은 고요해졌다. 아마 부모와 지배인이 책상을 가운데 두고 앉아서 귓속말을 나누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에 기대어 애적을 엿듣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의자를 문 쪽으로 밀었다. 다시 그 의자에서 몸을 뗀과 동시에 문을 붙들고 꼿꼿이 섰다. 그의 발끝에서는 찐득찐득한 물질이 약간 분비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긴장을 풀고 잠시 몸을 쉬었다. 그 다음 입으로 구멍에 꽂힌 열쇠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가 하나도 없는 것이 유감이었다. 무엇으로 열쇠를 조인담. 그러나 이가 없는 대신 힘센 턱이 있었다. 턱의 힘으로 열쇠를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분명히 어딘가 상처를 입고 있었다. 어딘지는 알 수 없었다. 거무튀튀한 액체가 입에서 나와 열쇠 위로 흘러 마룻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저 소리를 좀 들어보시오. 열쇠를 돌리고 있어요. 옆방에 있는 지배인의 말이었다. 그 말은 그레고리의 원기를 북돋워 두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힘을 내라고 소리쳐 주었으면 싶었다. 자, 이쪽으로 힘껏 돌려라. 열쇠를 꼭 쥐고. 이렇게 응원하며 모든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더 미친 듯이 열쇠를 물고 매달렸다. 열쇠가 돌아감에 따라 그의 몸도 열쇠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그의 몸은 단지 입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필요에 따라 열쇠에 매달리기도 하고 전신의 무게로 열쇠를 내리누르기도 했다. 드디어 열쇠가 착각하고 열리는 소리에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숨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열쇠쟁이가 무슨 필요가 있담. 다시 그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머리를 손잡이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해서 겨우 열렸지만 문이 안쪽으로 당겨져 열렸기 때문에 그의 몸뚱이는 문 뒤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 아직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문짝을 따라 밖으로 돌아 나와야 했다. 더욱이 방 안으로 통하는 문 앞에서 벌렁 넘어지는 사나운꼴을 보이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했다. 이렇게 조심하는 동작에 열중한 나머지 앗! 하고 신음하는 듯한 지배인의 외마디 소리가 들렸을 때도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그때 지배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문 곁에 바짝 붙어서 멍청하게 벌린 입을 손으로 가린 채 서서히 뒤로 물러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하여 밀려가는 듯한 자세였다. 지배인이 왔는데도 포로에 찐 머리를 손질할 생각도 안 하시는 어머니는 처음에는 두 손을 모아쥐고 아버지 쪽을 바라보더니 다음 순간 그레고로 쪽으로 오는가 했으나 그만 비틀비틀 쓰러지고 말았다. 쓰러지는 순간 치마가 공중에서 원을 그렸다. 얼굴은 가슴에 파묻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증오심에 불타는 표정을 짓고 마치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몰아넣으려는 듯이 주먹까지 불끈 쥐었지만 다음 순간 여러 사람이 서 있는 응접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뚱뚱한 가슴을 들먹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방 안으로 들어설 생각은 하지 않고 닫힌 문의 한쪽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바라볼 때 그의 몸에 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위로 기울인 머리가 보일 뿐이었다. 그는 여러 사람을 살펴보고 있었다. 날은 환하게 밝아 있었다. 이쪽을 향해서 길 건너에 길게 자리 잡고 선 건물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것은 병원이었다. 그 건물의 전면에는 창문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나란히 나 있었다. 그때까지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눈에 보일 만큼 굵직굵직한 빗방울이 땅 위로 뚝뚝 떨어졌다. 식탁 위에는 아침상에 올랐던 접시들이 수북했다. 아버지에겐 아침 식사가 가장 중요한 식사였지. 여러 가지 신문을 읽으시면서 하는 식사인지라 1시간은 걸렸다. 맞은편 벽 위에는 그레고르가 군대 시절에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육군 중위 시절의 사진이었는데 한 손을 군도 위에 놓고 가벼운 미소를 띠고 있는 폼이 바라보는 방향을 향해서 자기의 모습과 군복의 경의를 표하라고 강요하는 듯한 그런 풍채였다. 현관으로 통하는 문은 열려 있었고 현관문도 열려 있었다. 그래서 응접실과 현관이 내다보였고 2층으로 통하는 계단도 보였다. 이 상황에 그래도 냉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레고르는 입을 열었다. 그러면 곧 옷을 갈아입고 견본을 꾸려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해도 되겠지요, 지배인님? 이제 제가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고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출장 판매는 참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출장 여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배인님, 지금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상점으로 가시지요? 그렇죠? 모든 일을 사실대로 보고하시겠어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형편이란 누구에게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까지 일한 실적을 생각해 주시고 몸이 회복되면 갑절의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한층 더 부지런히 일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사장님 신세를 많이 진 몸입니다. 게다가 제게는 누이 동생과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그런 공경을 면하게 되겠지요. 저를 이전보다 더한 공경에 빠뜨리지는 말아주십시오. 누구나 영업사원을 싫어하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은 큰 돈을 벌어 호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편견을 고쳐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기회도 없고요. 하지만 지배인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담 실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장님보다도 지배인님께서 더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사장님은 기업주라는 위치 때문에 자칫하면 고용인들에 대한 불리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배인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의 1년 365일 내내 회사 밖에서 보내는 저희들 영업사원들은 뒷소문이나 우연한 사건이나 근거 없는 비난에 희생물이 되기 쉬운 처지가 아닙니까? 영업사원은 그런 사건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기진맥진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혹 불쾌하고 꺼림칙한 분위기를 느꼈을 때는 가슬만 서늘해지는 것입니다. 지배인님, 떠나시기 전에 제 말이 어느 정도 옳다고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배인은 그레고르의 첫마디에 이미 돌아서서 어깨를 들먹거리고 입을 실룩거리면서 뒤를 돌아돌볼 뿐이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지배인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레고르에게 눈을 고정시킨 채 문 쪽으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방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이상한 금지령이 들여온 듯 조금씩 뒷걸음질만 치는 것이었다. 그는 어느덧 응접실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한쪽 발을 현관에 내려놓는 순간 그는 발꿈치를 불에 댄 것처럼 황급하게 움직였다. 현관에 다다른 그는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도 잡으려는 듯이 오른손을
계단 쪽으로 뻗을 수 있는 데까지 뻗었다. 이런 일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위험해지면 곤란하다고 생각한 그레고르는 이런 상태로 지배인을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았다. 부모님은 이런 모든 실정을 잘 모르고 있는 터였다. 그레고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이상 안정된 생활은 문제없다는 확신을 가져온 지 오래인 모양이었다. 부모님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근심거리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장래일까지 걱정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그레고르는 불길한 예감을 품고 있었다. 지배인을 붙들어 놓고 진정시키며 납득시켜야 한다. 그레고르의 장래와 그의 가족의 장래는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 누이 동생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내 동생은 현명하다. 내가 자빠져 누워있을 때 그네는 날 위해 울어주었다. 여자라면 오금을 못 쓰는 지배인 녀석, 내 누이의 말이면 넘어올 텐데 누이 동생이 있으면 응접실 문을 꼭 닫고 현관에서 지배인을 붙잡아 놓고 그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줄 수 있을 텐데 애석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 그 애가 없다니. 할 수 없이 그레고르 자신이 나서야 했다. 그래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현재의 능력도 고려해보지 않고 또한 10중 8구 자신의 말이 전달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는 문짝에서 몸을 떼었다. 그러고는 문틈을 통해 지배인 쪽으로 가려 했다. 그때 지배인은 우스꽝스럽게도 현관의 난간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손잡을 곳을 찾다가 이내 조그만 비명과 함께 숱한 발들을 아래로 한 채 엎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렇게 쓰러지는 순간 그는 오늘 아침 처음으로 육체적 안정감을 느꼈다. 그의 발들은 딱딱한 마루를 딛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발들이 그의 뜻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것을 의식하고는 기뻤다. 심지어 발들은 그가 가려는 곳으로 그의 몸을 운반시켜주려고 애쓰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 같았다. 흥분을 참고 어머니에게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맞은편 마루 위에 몸을 흔들며 누워있을 때였다. 완전히 실신한 상태로 누워있던 어머니가 벼랑간 몸을 일으키며 양판을 쭉 펴고 손가락을 벌린 채 사람 살려를 연발하면서 그레고르를 자세히 보려는 듯이 머리를 옆으로 갸우뚱하는가 싶더니 정신없이 뒤로 다른 박질쳐 달아나는 것이었다. 자기 뒤에 식사 준비를 해놓은 식탁이 있는 줄도 잊어버리고 그 식탁까지 왔을 때 그 위에 덜썩 주저앉아 버렸다. 옆에 놓아두었던 커다란 주전자에서 커피가 홍수를 이루며 양탄자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어머니, 어머니. 그레고르는 나지기 말하고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지배인은 잠시 그의 머리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그 대신 흘러내리는 커피를 보고 턱을 허공에 들고 채 몇 번이나 입맛을 쩝쩝 다셨는지 모른다. 그 소리를 듣자 어머니는 다시 비명을 지르고 식탁에서 도망쳐 급히 달려온 아버지의 팔 안으로 쓰러져 안겼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양친을 위하여 머물거릴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 지배인은 벌써 계단 위에 서 있었다. 턱을 난간 위로 내밀고 마지막으로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그레고르는 될 수 있으면 지배인을 붙들려고 비틀거리며 앞으로 달려갔다. 지배인은 무엇인가 예감이라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한꺼번에 몇 계단씩 뛰어내려 사라지고 말았다. 휴! 한숨 쉬는 소리가 계단 밑에서 위까지 울렸다. 지배인이 도망치자 이제까지 침착했던 아버지가 당황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몸소 지배인을 붙들러 가지는 못할 망정 쫓아가고 있는 그레고르를 막아서지는 말 일이지. 도리어 지배인이 소파에다 남겨놓고 간 모자와 외투와 단장을 오른손에 집어들고 왼손에는 식탁에 놓인 두터운 신문지를 집어들더니 발까지 구르며 단장과 신문지를 휘둘러 그레고르를 그의 방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그레고르가 아무리 애원을 해도 통하지 않았다. 어떤 애원의 말도 소용없었다. 그는 애원하기를 단념하고 머리를 돌리려 했으나 아버지는 점점 더 요란하게 발을 굴렀다. 날씨가 몹시 추운데도 어머니는 창문을 열어젖히고 몸을 창문에 기댄 채 얼굴을 창밖으로 내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골목 안과 계단 사이로 세찬 바람이 불어들어와 창문에 늘어진 커튼이 펄럭이더니 책상 위에 있던 신문들이 들썩거리다가 마침내 한 장씩 마루 위로 날아가 떨어졌다. 몰인정하게도 아버지는 그를 몰아넣으려고 슈슈 하고 사납게 소리 질렀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레고르는 뒷걸음질을 해보지 않은 터라 동작이 느리기 짝이 없었다. 만일 돌아설 수만 있었다면 그는 곧 자기 방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방향 전환으로 인해 아버지의 신경질을 돋굴까 두려웠다. 또한 언제 어느 때 아버지의 손에 든 단장이 등이나 머리통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지 몰라 그는 위협을 느꼈다. 그러나 아무래도 방향을 바꿔야 했다. 왜냐하면 뒷걸음질을 치다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 역시 큰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없이 불안한 시선으로 아버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방향을 틀려고 했으나 역시 그 동작은 퍽이나 느렸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그의 착한 마음씨를 알아차렸는지 그를 심하게 괴롭히지는 않고 때때로 멀리서 단장 끝으로 방향을 이끌어 주었다. 아버지가 듣기 싫게 슈슈 소리를 내지 않으면 좋으련만 그레고르는 그 소리에 머리가 띵했다. 거의 다 돌았을 때 그 지긋지긋한 슈슈 소리에 그만 방향을 잘못 잡아 너무 지나치게 돌아버린 것을 알았다. 다행히도 머리가 문 입구 쪽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그대로 들어가기에는 그의 몸집이 너무 넓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닫혀있는 다른 문을 열어주면 간단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방으로 몰아넣자는 일념뿐이었다. 그는 그레고르가 몸을 일으키면 무난히 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봤겠지만 일어서게 하는데 필요한 번잡한 준비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지금 닥친 장애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괴상한 목소리를 내며 그를 앞으로 몰았다. 이미 그레고르의 등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버지의 음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녕 웃지 못할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레고르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문을 향해 돌진했다. 몸의 한편이 들리더니 그는 문틈에 비스듬히 걸렸다. 그의 한쪽 옆구리가 송두리째 벗겨지고 깨끗하던 문짝에 오물이 묻었다. 꼼짝달싹 할 수 없이 몸이 끼어 혼자서는 도저히 더는 움직일 수 없었다. 한쪽 편의 발들은 허공을 향해 바르르 떨고 있었고 다른 쪽 발들은 마룻바닥에 부딪혀 몹시 아팠다.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그를 힘차게 밀쳤다. 그의 몸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와 엎어졌다. 문이 단장에 의해 닫혔다. 그러고 나서야 조용해졌다.